일상이 좀 혼란스럽다고 느끼던 루시는 피아노를 열면서 좀 더 견실한 세계로 들어섰다. 그녀는 이미 음악에 대해서 지나치게 겸손하지도 그렇다고 오만하지도 않은 상태였다. 반역자도 노예도 아니었다. 음악의 왕국은 이 세상의 왕국이 아니다. 그것은 출신이나 학식이나 교양을 모두 거절당한 사람들도 받아들인다. 평범한 사람이 연주를 시작해서 높은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저 그를 우러러 보면서 그가 어떻게 우리들로부터 벗어났는지 감탄할 뿐이다. 그리고 그가 자신이 본 것을 인간의 언어로 옮겨주고 자신이 경험한 것을 인간의 행동 방식으로 옮겨주면 더없이 그를 숭배하고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쩌면 그도 그런 일은 하지 못할 것이다. 아니, 하지 않는다. 한다 해도 매우 드물게 할 뿐이다. 루시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눈부신 연주자는 아니었다. 그녀의 연주는 진주 구슬들처럼 또르르 흘러나오지 않았다. 음정의 정확함도 그 나이와 처지에 적합한 것 이상은 되지 못했다. 게다가 그녀는 여름날 저녁 창문을 열어놓고 비극적 연주에 몰두할 만큼 열정적인 처녀도 아니었다. 물론 열정은 있었지만 그건 쉽게 이름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미움과 질투, 또 그 밖의 온갖 선명한 기본 감정 사이를 미끄러져 나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비극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직 위대성의 차원에서만 그러했다. 그녀는 승리의 편에서 연주하길 좋아했기 때문이다. 무엇이 무엇에 대해 거두는 승리인지는 일상의 언어가 말해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 하지만 베토벤의 일부 소나타가 비극적이라는 데는 반박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그 음악들은 연주자의 결정에 따라 승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한다. 루시는 이미 승리자의 연주를 하기로 결심했다. 오후 들어 비가 몹시 내리는 바람에 펜션에 머물게 된 그녀는 자신이 정말로 좋아하는 일을 할 기회를 얻었다. 그녀는 점심을 먹고 난 뒤 천으로 덮인 작은 피아노를 열었다. 몇몇 사람이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연주 솜씨를 칭찬했지만 그녀가 응답하지 않자 각자 자기 방으로 흩어져서 일기를 쓰거나 잠을 잤다. 그녀는 에머슨 씨가 아들을 찾아다니는 것도 몰랐고 샬럿이 레비시 양을 찾아다니는 것도 몰랐고 레비시 양이 담배 상자를 찾아다니는 것도 몰랐다. 진정한 연주자라면 누구나 그렇듯이 그녀는 음정이 전해주는 느낌에 깊이 빠졌다. 음정은 손가락이 되어서 그녀의 손가락을 어루만졌다. 이러한 촉감도 소리와 더불어 그녀의 욕망을 만족시켰다. 비브 목사는 창가에 가만히 앉아서 루시 허니처치의 이 어울리지 않은 특징을 생각했다. 그리고 텀브리지 웰스에서 처음 그것을 발견했을 때를 떠올렸다. 상류층 사람들이 낮은 계층의 사람들에게 여흥을 제공하는 그런 자리였다. 좌석에는 존경심 가득한 청중이 들어찼고 교구의 신사 숙녀들은 주임 목사의 감독 아래 노래하고 시를 낭송하고 샴페인의 코르크 마개를 따낸 의식을 흉내냈다. 행사 목록에 미스 허니처치, 피아노, 베토벤이라는 항목이 있었고 비브 목사는 그게 아델라이데 일지, 아테네의 폐허에 나오는 행진곡일지 생각하다가 작품 번호 111의 도입 소절을 듣고 움찔했다. 도입부가 펼쳐지는 동안 그는 긴장한 채 기다렸다. 빠른 부분으로 들어서기 전까지는 연주자가 가진 의도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시작 주제가 쾅쾅 울려 펴질 때 그는 이 연주가 범상치 않으리라는 걸 예감했다. 종지부를 예고하는 화성 속에서 그는 승리의 타건을 들었다. 그는 1악장만을 연주한다는데 안도했다. 16분의 9박자로 이루어진 복잡한 악곡에 끝까지 정신을 집중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청중들도 흔들림 없는 존경심으로 박수를 쳤다. 발을 구르기 시작한 건 비브 목사였다. 그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저 아가씨가 누굽니까? 잠시 후 그가 주임 목사에게 물었다. 우리 교구 신도의 사촌 동생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작품 선택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베토벤의 매력은 되게 단순함과 직접성에 있습니다. 저렇게 불안한 작품을 고른 것은 뭐랄까 조금 괴팍한 일이지요. 인사시켜 주십시오. 기뻐할 겁니다. 저 아가씨도 바틀릿 양도 비브 목사님의 설교를 칭찬에 맞지 않으니까요. 비브 목사는 깜짝 놀랐다. 제 설교라고요? 그 아가씨가 어떻게 제 설교를 들었다는 겁니까? 그는 루시와 인사를 나눈 뒤 그 이유를 알았다. 피아노 앞을 떠나서 만난 허니처치 양은 평범한 아가씨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은 머리는 풍성했고 투명한 피부의 얼굴은 아주 예뻤지만 성숙함과는 거리가 있었다. 그녀는 음악회에 가는 걸 좋아했고 사촌 언니 집에 놀러 오는 것도 좋아했고 또 아이스 커피와 머랭도 좋아했다. 그녀가 비브 목사의 설교도 좋아한다는 걸 별로 의심할 필요는 없었다. 그는 당시 텀브리지 웰스를 떠나기 직전에 주임 목사에게 했던 말을 지금 피아노를 덮고 꿈꾸는 듯한 얼굴로 다가오는 루시에게 직접 하게 되었다. 만약 허니처치 양이 자신의 연주처럼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아주 흥미진진할 것 같군요. 보는 우리에게도 또 허니처치 양 자신에게도 말이에요. 루시는 얼른 일상의 세계로 돌아왔다. 신기하네요. 어떤 사람이 우리 어머니한테 똑같은 말을 했거든요. 어머니가 저더러 이중죄를 치듯이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께서는 음악을 싫어하시나요? 음악 자체를 싫어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사람이 무언가에 열중하는 걸 싫어하시죠. 그래서 저를 어리석다고 생각하세요. 어머니는 저를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언젠가 제가 어머니한테 다른 어떤 사람의 연주보다 내가 직접 하는 연주가 더 마음에 든다고 말한 적이 있거든요. 어머니는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물론 제가 연주를 잘한다는 뜻은 아니었죠. 제가 말했던 건 그저 네, 당연합니다. 목사는 그녀가 그걸 왜 굳이 설명하라고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음악은 루시는 좀 더 일반적인 주제로 이야기를 돌리려는 듯했다. 하지만 말을 맺지 못하고 피에 젖은 이탈리아를 멍하니 내려다 보았다. 음악은 어떻다는 말씀입니까? 비브 목사가 물었다. 불쌍한 샬럿, 비에 다 젖겠어요. 루시의 대답이었다. 그날의 외출은 샬럿에게는 아주 전형적인 것이었다. 그녀는 그렇게 추위와 피로와 허기와 천사 같은 미소에 휘감긴 채 더럽혀진 치맛단과 너덜거리는 베데커 여행 안내서를 휘날리며 밭은 기침까지 달고 돌아왔다. 반대로 온 세상이 노래를 부르는 것 같고 공기가 포도주처럼 입안에 감기던 어느 날은 자기가 너무 나이가 많아서 쾌활한 처녀의 동행으로 어울리지 않는다며 응접실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레비시 양이 바틀릿 양을 사방으로 끌고 다니겠죠. 레비시 양은 비에 젖은 진정한 이탈리아를 찾고자 할 겁니다. 레비시 양은 정말 독창적이에요. 루시가 웅얼거렸다. 그것은 그곳의 표준어구였다. 펜션 베르톨리니는 사람들에 대해 정의를 내리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있었다. 레비시 양은 독창적이다. 비브 목사는 의심이 많지만 그건 성직자의 좁은 세계에 살기 때문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그는 그곳의 일에 별로 끼어들지 않았다. 루시가 놀랍다는 어조로 다시 말했다. 레비시 양이 책을 쓴다는 게 사실인가요? 그렇다고들 하더군요. 무슨 책을 쓰나요? 소설일 겁니다. 현대 이탈리아가 배경이 된. 자세한 건 캐서린 앨런 노부인께 물어보시죠. 그분은 제가 아는 어떤 사람보다도 말솜씨가 좋으시더군요. 레비시 양한테 직접 들었으면 좋겠네요. 처음에 우리는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아침
산타크로츠의 교회에서 제 베데커 여행 안내서를 가지고 도망친 건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샬럿은 제가 혼자 있다시피 한 걸 보고 얼마나 화를 냈는지 몰라요. 저도 어쩔 수 없이 화가 났고요. 하지만 그 두 분은 곧 화해하지 않았습니까? 비브 목사는 바틀릿 양과 레비시 양처럼 크게 달라 보이는 두 여자가 순식간에 친구가 되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다. 두 사람은 언제나 함께 있었고 그 바람에 루시는 제3자의 자리로 밀려난 것처럼 되었다. 그는 레비시 양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았지만 바틀릿 양은 생소하고 깊은 기이함을 감추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탈리아가 가진 힘이 그녀를 텀브리지 웰스에서 맡겨진 까탈스러운 샤프롱의 길에서 벗어나게 한 것일까? 평생 동안 그는 즐거이 수많은 처녀를 관찰했다. 그는 그 분야의 전문가라 할 수 있었고 그의 직업은 그것을 위한 현장 경험을 풍족하게 제공했다. 루시아 같은 젊은 아가씨들을 보는 것은 즐거웠지만 비브 목사는 심오하다면 심오한 이유들로 여자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여자는 그에게 매혹보다는 흥미의 대상이었다. 루시는 벌써 세 번째로 불쌍한 샬럿이 비에 젖을 것을 걱정했다. 아르노 강물이 불어나면서 강가 모래밭에 찍힌 술의 자국들이 지워져 갔다. 하지만 남서쪽 하늘에는 이미 노란 연무가 감돌았는데 그건 이제 날이 개거나 적어도 더 나빠지지 않을 거라는 표지였다. 루시가 자세히 보려고 창문을 여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휙 불어닥쳤고 그때 마침 문을 열고 들어오는 캐서린 앨런 노부인이 애처롭게 외쳤다. 허니처치양, 그러다가는 감기에 걸려. 여기 비브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이탈리아가 이럴 줄 누가 알았겠어. 우리 언니는 온수통을 끌어안고 있어. 이불도 없고 난방 시설도 전혀 없으니. 그녀는 조심조심 들어와 자리에 앉았다. 남자 한 명만 있거나 남녀가 한 명씩만 있는 방에서는 언제나 그렇게 조심스러웠다. 허니처치양, 피아노 연주 잘 들었어요. 내 방에서 문을 잠그고 있긴 했지만 문은 잠겼고 그야 당연한 일이지. 도대체 이 나라는 프라이버시라는 걸 모르는 것 같아. 서로가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침범한다니까. 루시는 뭐라고 적절한 말로 대답했다. 하지만 비브 목사는 모데나에서 겪은 일을 이야기할 수 없었다. 거기서는 여종업원이 욕실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 거침없는 목소리로 걱정 마요. 난 늙었으니까 라고 말하곤 했다. 그는 이렇게만 말했다. 저도 엘렌 여사의 말에 동의합니다. 여기 사람들은 엿보지 않은 곳이 없고 모르는 게 없고 우리가 원하는 것도 우리보다 먼저 알지요. 우리는 이 사람들 손아귀에 있어요. 우리 머릿속 생각, 마음속 욕심을 척척 읽는다니까요. 길거리 마부에서 저기 그 조토까지 우리 속을 홀랑 까뒤집어 버리지요. 저는 붕괴합니다. 하지만 깊이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정말 피상적이에요. 지성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거든요. 그 점에서 시뇨라 베르톨리니가 옳습니다. 언젠가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비브 목사님, 제가 아이들 교육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아시나요?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이탈리아인에게 우리 빅토리엘의 교육을 맡길 수는 없어요. 라고 말이에요. 캐서린 앨런은 목사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자신이 유쾌한 방식으로 놀림을 당했다는 건 알았다. 그녀의 언니는 이미 비브 목사에게 약간 실망하고 있었다. 머리가 벗어지고 구렛나루가 검붉은 성직자라면 이보다는 훌륭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토록 전투적인 외양 속에 그런 관용과 이해심과 유머 감각이 있으리라고 누가 기대를 했겠는가. 그녀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지만 태도는 좀 부자연스러웠는데 곧 그 이유가 밝혀졌다. 그녀는 자신이 앉아있던 의자 밑에서 청동색 담배 상자를 꺼냈다. 상자 표면에 청록색으로 새겨진 EL이라는 머리 글자가 빛났다. 목사가 말했다. 레비시 양의 것이로군요. 레비시 양은 멋진 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이 파이프를 배워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캐서린 앨런이 경외감 반, 기쁨 반이 되어 말했다. 비브 목사님, 레빗이 양이 담배를 피우는 건 좋은 일은 아니지만 목사님 생각만큼 나쁜 일도 아니랍니다. 그 친구가 처음 담배를 배운 건 필생의 성과를 산사태로 잃어버리고 나서 절망을 이기기 위해서였거든요.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 아닌가요? 그게 뭐였는데요? 루시가 물었다. 비브 목사는 의자에 편안히 기대에 앉았고 캐서린 앨런이 설명을 시작했다. 소설이었지. 안타깝게도 내가 알아낸 것에 따르면 그렇게 좋은 소설은 아니었던 것 같아. 제주에 있는 사람들이 제주를 이상한 데 쓰는 건 슬픈 일이지만 내가 볼 때 대부분이 그런 것 같더라고. 어쨌든 레빗이 양은 아말피에 있는 카푸치니 호텔의 갈보리 돌집에서 그 소설을 썼어. 그러다 마침내 완성을 앞두고 잉크를 사러 나가서 잉크 좀 주세요 하고 말했지. 하지만 이탈리아 사람들이 어떤지 잘 알잖아. 그러고 다니는 사이 그만 돌집이 해변으로 굴러 떨어진 거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레빗이 양은 그때까지 쓴 걸 전혀 기억할 수 없었어. 그 후 레빗이 양은 오랫동안 알았지. 그리고 담배를 배운 거야. 이건 중대한 비밀이지만 나는 그 친구가 다시 소설을 쓰게 된 게 기뻐. 얼마 전에 우리 언니하고 폴량한테 소설에 필요한 분위기를 찾았다고 말했거든. 이번 소설은 현대 이탈리아가 배경이야. 지난번 것은 역사 소설이었지만 하지만 먼저 적절한 구상이 필요했지. 그래서 처음에는 영감을 얻으러 페루자에 갔다가 여기로 온 거야. 이 사실은 절대 소문이 나면 안 돼. 그런 일을 겪고도 저렇게 명랑한 걸 봐. 사람한테는 누구나 다 칭찬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아무리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라도 말이야. 캐서린 앨런은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하면서도 언제나 그렇게 너그러웠다. 섬세한 연민이 그녀의 오락가락하는 말에 향기를 더해주었고 그것은 예상치 못한 아름다움이었다. 그것은 낙엽에 덮인 가을 숲에서 때로 봄날 같은 향기가 풍기는 것과도 비슷했다. 그녀는 너무 너그러운 태도를 보였다고 생각하고 서둘러 자신의 관용을 무마했다. 어쨌거나 레빗이 양은 조금 그러니까 여성스럽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에머슨 부자가 처음 왔을 때는 정말로 이상하게 행동했어. 비브 목사는 캐서린 앨런이 그 이야기를 꺼내는 걸 보면서 슬며시 웃었다. 남자 앞에서는 이야기를 끝내지 못할 게 분명했기 때문이다. 허니처치 양도 아는지 모르겠지만 폴양 있잖아. 머리 색깔이 좀 노르스름한 여자 말이야. 그 친구가 레모네이드를 마셨거든. 그랬더니 말을 좀 이상하게 하는 그 아버지 에머슨 씨가 뱃속이라는 말을 했어. 에머슨 씨가 폴양한테 뱃속을 조심하라는 거야. 위산 과다겠지? 그 사람은 나름대로 조언을 한 건지도 몰라. 하지만 나는 나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어. 너무 갑작스러웠으니까. 테레사가 말했듯이 웃을 일이 전혀 아니었는데도 말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 레빗이 양이 S로 시작하는 그 말에 강력하게 끌린 거야. 자기는 꾸밈없이 말하는 것도 좋고 다양한 계층의 생각을 접하는 것도 좋다나. 그 친구는 에머슨 시내를 유랑 상인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 도붓장수라고 부르더군. 그리고 저녁 식탁에서 계속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이 의지하는 건 오직 상어뿐이라고 열변을 토했어. 테레사는 기분이 상해서 치즈가 나오기도 전에 식탁에서 일어나면서 말했지. 레빗이 양, 지금 당신 말이 엉터리라는 건 나보다 저 사람이 훨씬 더 잘 말해줄 거예요. 그러면서 벽에 걸린 테니스경의 아름다운 초상화를 가리켰어. 그러니까 레빗이 양이 뭐라 그랬는 줄 알아? 뭐예요? 빅토리아 초기 시절 사람이잖아요. 라는 거야. 생각해봐. 뭐예요? 빅토리아 초기 시절 사람이잖아요. 라니. 우리 언니가 나간 다음에 나도 무슨 말인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 레빗이 양, 나도 빅토리아 초기 시절 사람이에요. 적어도 나는 존경하는 여왕을 폄하하는 말을 들을 수가 없군요. 정말 그런 말을 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나는 레비시 양에게 우리 여왕이 가기 싫은 마음을 누르고 의무에 따라 아일랜드의 간일을 상기시켰지. 레비시 양은 당황한 기색으로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어. 하지만 불행히도 그때 에머슨 씨가 내 말을 듣고서 그 우렁찬 목소리로 소리치듯 말했어. 그래요, 그래요. 그 여자가 아일랜드에 간 건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그 여자라니. 내 말솜씨가 부족하지만 어찌나 기가 막혔는지. 그래도 이쯤에서 우리가 얼마나 거북해졌는지 알 수 있겠지. 이 모든 게 다 처음에 S로 시작하는 그 말이 나왔기 때문이었어.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지 뭐야.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레비시 양이 나한테 와서 말했어. 엘렌 여사, 저는 흡연실에 가서 저 친절한 남자분들과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같이 가시지 않겠어요? 당연히 나는 그런 부적절한 제안을 거절했고 레비시 양은 무례하게도 나보고 생각의 폭을 넓혀보라고 하더군. 그러면서 자기는 남자 형제가 넷인데 전부 대학에 있고 하나만 군대에 있대. 그런데 그 남자 형제들은 늘 유랑 상인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눈대나. 제가 이야기를 마무리해보죠. 그 사이에 돌아온 피브 목사가 말했다. 레비시 양은 그 다음에 포량, 저,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제안을 했지만 결국은 혼자 가야겠군 하고 말한 뒤 혼자 갔습니다. 그런데 5분 후에 아주 조용히 녹색 개인판을 가지고 나와서 페이션스를 했지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아무도 몰라요. 앞으로도 밝혀지지 않을 것 같고요. 레비시 양이 직접 말할 수는 없을 테고 에머슨 씨는 말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피브 목사님, 그 아버지 에머슨 씨 좋은 분인가요? 나쁜 분인가요? 정말 알고 싶어요. 피브 목사는 하하 웃더니 그건 루시 자신이 알아내야 할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너무 어려워요. 어떤 때는 그분 참 행동을 어리석게 하거든요. 그리고 또다시 보면 별로 나빠 보이지 않고요. 앨런 여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은 좋은 분인가요? 노부인은 고개를 흔들고 아니라는 듯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자 내심 이 대화를 즐긴 비브 목사가 그녀의 심기를 흔드는 말을 했다. 하지만 엘린 여사는 그분을 좋은 사람으로 분류해야 하지 않습니까? 제비꽃을 생각해 보세요. 제비꽃요? 어머나 세상에. 누가 목사님한테 제비꽃 이야기를 했나요? 정말 소문이 무섭군요. 펜션은 한심한 쑥떡공론의 온상이에요. 하지만 아니에요. 나는 이거 목사님이 산타크로체 교회에서 강연할 때 그 사람들이 한 행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불쌍한 허니처치 양. 그건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었어요. 나는 변했어요. 에머슨네 부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비브 목사는 차분한 미소를 지었다. 지금껏 그는 베르톨리니 사회에 에머슨 부자의 자리를 마련하려고 소리 없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 노력은 실패했다. 그는 펜션에서 에머슨 부자와 우호적으로 지내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지성을 대표하는 레비시 양은 그들을 공공연히 적대시했고 교양을 대표하는 엘렌 여사도 그녀와 같은 줄에 섰다. 신세를 졌다는 사실에 분개하는 바틀린 양 또한 그들에게 친절하다고는 볼 수는 없었다. 루시의 경우는 달랐다. 그녀는 산타크로체 교회의 일을 비브 목사에게 대강 말했다. 목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마도 두 남자가 기이한 방식으로 합심해서 루시를 자신들의 속으로 끌어당기려는 시도를 한 것 같다고 생각했다. 자신들의 특이한 관점을 세상에 보여주려 하고 또 그들의 내밀한 슬픔과 기쁨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은 부적절한 일이었다. 어린 여자를 그들이 가진 명분의 수호자로 삼는 것은 잘못된 일이었다. 그런 시도는 실패해야 했다. 어쨌거나 그는 그들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 펜션에서 느끼는 기쁨이나 슬픔은 눈 녹듯 사라지는 데 반해 루시는 앞으로 그의 교구 신도가 될 사람이었다. 루시가 한눈으로 계속 날씨를 관찰하다가 자기 생각에는 에머슨 씨 부자가 좋은 사람들 같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금은 그들을 보는 일도 없다고 덧붙였다. 저녁 식사 때의 자리도 이미 옮겨진 터였다.
하지만 그 사람들 지금도 루시 양이랑 외출하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지 않나? 노부인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다. 딱 한 번 그랬어요. 하지만 샬롯이 반대했죠. 그리고 그분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물론 예의를 갖춰서요. 바툴린 양이 잘한 거야. 그 사람들은 우리 생활 방식을 이해하지 못해.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들을 찾아야지. 비브 목사는 그들이 결국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이제 펜션 베르톨린이라는 작은 사회를 정복하려는 시도를 포기했고 지금은 아버지도 아들만큼이나 말이 없어졌다. 목사는 그들이 떠나기 전에 소풍이라도 한번 계획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일종의 야유회 같은 것. 거기에 루시를 샤프론과 함께 데려가면 루시는 안심하고 그들에게 친절함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행복한 기억을 만들어주는 것은 비브 목사의 큰 즐거움 가운데 하나였다. 이런 대화를 나누는 사이 오후가 기울어갔다. 대기는 밝아지고 나무와 언덕의 색깔은 맑아졌으며 아르노 강물은 견고한 혼탁함을 떨치고 반짝이기 시작했다. 구름 사이로 청록색 띠들이 드러났고 땅 위에는 물기 어린 빛들이 아른거렸으며 물방울이 뚝뚝 듣는 사미야니토 교회의 전면이 기우는 햇빛 속에 찬란하게 빛났다.